안녕하세요. 법무법인 SC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한동안 영상 업로드를 쉬었는데요. 법원 휴정기가 끝나면서 사건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들어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상담을 하면서 듣게 된 내담자분의 한마디를 듣고 꼭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제가 피해자인데 그러면 경찰,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서 가해자를 처벌해 주어야지 왜 제가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신 내담자분께서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에 당해서 억대의 손해를 보았지만 고소대리 변호사 없이 혼자 고소를 진행하였다가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그 후에도 계속 혼자서 이의 신청, 항고, 재항고, 재정 신청까지 하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변호사를 찾아오셨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누가 나에게 잘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즉 내가 피해자가 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나 명쾌한 대답을 드리는 3번 변호사답게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확실한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형사사건을 진행하려고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 경우는 크게 4가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사건에 걸려있는 금액이나 해당 사건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변호사 수임료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금액 2천만 원 이상의 사기, 횡령, 업무상 횡령 사건,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중강제추행, 몰카 촬영 같은 성범죄 사건, 진단주수 5주 이상의 상해나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 등입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라서 사건이 송치나 기소가 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합의금을 지급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큰 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잘 진행한다면 고소인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일은 없기 때문에 가급적 고소대리를 맡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고소를 진행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거나 별건으로 쌍방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법적 분쟁 중인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할 경우입니다. 이때는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역고소를 당할 여지가 없도록 미리 차단하여야 하고 역고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에 대해서도 신속한 방어를 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건뿐만 아니라 별건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변호사를 옆에 두시고 수시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이미 변호사가 있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피의자인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잘못을 다 인정하고 단지 합의와 선처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라면 이때는 굳이 고소대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관계나 법리 또는 잘못의 경중을 다투고 따지려고 한다면 그때는 이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대방 변호사에게 밀리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의외로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고소 케이스인데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명예와 나의 정신을 위해서 또는 상대방에 대한 응징을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수사받고 처벌받게 할 각오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학폭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도 보통 학생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소년보호 처분밖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단 한 단계라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찾아오시는 고소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걸려있는 금액이 적고 사건의 사이즈가 작고 또 증거도 명확해서 별로 다툴 것이 없는 사건이라면 고소대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경우라면 고소대리 변호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고소대리 변호사, 피해자 변호사에게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고소대리나 피해자 대리도 어떤 단계에서부터 수임하느냐에 따라서 업무 범위와 수임료가 달라지는데요. 이왕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거라면 당연히 고소 전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고소 전 단계에서부터 고소대리를 맡게 될 경우 풀 패키지를 도와드린다고 얘기하곤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세심한 케어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건 로펌마다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소장 작성 이전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맡긴다고 하면 자료를 싹 정리해서 가져다 주면 변호사는 고소장 타이핑만 해주는
그런 그림을 많이 상상하시는데요. 저의 경우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 중요한 사건은 그것만으로는 절대 만족을 못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검사 출신이다 보니 증거에 대해서 좀 강박적으로 거의 집착에 가깝게 세밀하게 따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사건 발생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수차례의 면담을 거치면서 의뢰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증거들 또는 의뢰인이 앞으로 모아야 할 증거들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조사기관이나 감정기관,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직접 연결시켜서 증거 수집을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제가 의뢰인과 함께 현장에 방문해서 사건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검증이나 재연을 해보면서 보완할 점들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대동해서 수집한 증거는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법과 수사 절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혼자 수집한 증거보다 훨씬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증거가 다 모이면 고소장을 작성해야겠죠? 사실관계에 맞는 정확한 제명을 찾아서 구성 요건에 맞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할 때마다 입이 닳도록 하는 얘기인데요. 원칙적으로 고소인에게는 죄명을 맞게 적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엉망으로 적어놓더라도 거기에 맞는 죄명이 뭔지 찾아서 조사하고 처벌하고 여죄가 있으면 여죄까지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서 잠을 자거나 옷을 갈아입을 만한 시간도 없이 경무에 시달리는 수사관들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적시한 죄명에 맞는지 아닌지, 구성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아닌지만을 우선 판단을 하고 뭐라도 하나 빠져있거나 부족하면 불송치를 해버리는 것이 현재의 실무입니다. 그러니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찰떡 같은 고소장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들 일반인이 갖고 가면 고소장을 절대 안 받아주고 변호사가 가지고 가면 받아준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것도 다 사실이고 이유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가져오는 고소장이 형식에 맞지 않거나 죄명이 틀리거나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도저히 파악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러한 고소장을 웬만하면 안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할 경우 고소장 외에 한 가지 서면이 더 제출됩니다. 바로 고소대리인 의견서인데요. 고소장은 상대방에게 공개가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아주 간결하게만 적고 사건의 경위나 증거 적시, 증거 설명, 그리고 법률적인 주장은 고소대리인 의견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의견서를 적어서 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사를 거치지 않은 의견서를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을 탓하긴 좀 어려운 것이 이것도 고소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이 혼자 적은 의견서는 사건 처리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하소연만 잔뜩 적혀 있거나 아니면 법률적인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인터넷 지식인 같은 곳에서 찾아보고 전혀 엉뚱하고 틀린 이야기를 적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소대리 변호사가 있는 경우 고소 서면 제출을 비롯하여 모든 진행이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소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우편도 전부 변호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수사 단계인 고소 보충 진술 또한 변호사를 통해 일정을 잡고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시게 됩니다. 저의 경우 진술 일정이 잡히면 단순히 진술 방향만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사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예상 질문 답변을 의뢰인과 함께 연습하면서 모든 사실관계를 실수 없이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는 편입니다. 사람에 따라 말솜씨가 부족하고 서툴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그런 걸 전혀 봐주지 않고 매우 냉정하게 진술만 가지고 혐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 유무로 따져야 하는 사기 사건, 물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 등에서는 그야말로 진술에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진술을 일관되게 신빙성 있게 모순되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무심코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뭐가 나한테 불리하고 유리한지 구분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또 그 유리하고 불리한 게 매번 같지도 않고 사건마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령 차용금 사기의 경우 사기꾼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시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간 사건에 있어서도 강간하기 이전의 만남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자꾸 스킨십을 했다는 것은
맥락에 따라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편이 아니고 고소인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사건이 기소되어 고소인이 피해자의 신분이 되기 전까지 경찰은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 불리한 질문도 많이 하고 추궁도 하고 사건을 송치할 것이 아니라 불송치할 목적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조사 도중에 고소인에게 이 부분은 고소 취소를 해라, 이 부분은 피해 금액을 줄여라 하고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소 취소를 하지 않으면 무고로 처벌받게 될 거라고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그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주는 것이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고소대리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진술을 하고 난 후에도 고소대리 변호사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어떠한 법적인 주장을 하면 여기에 대한 반박 의견서 또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검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건이 부당하게 불송치한 경우 이의 신청과 항고를 통해 끝까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고소대리인의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합의인데요. 고소 과정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이 합의 대행만 따로 맡기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변호사가 쓸모있는 단계가 이 합의 단계입니다. 합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로서는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고 합의서를 어떤 식으로 써야 하고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합의서만 써주고 돈을 못 받게 되는 먹튀를 예방할 수 있는지 다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리한 조건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고소대리 변호사가 나서게 됩니다. 제 블로그를 보시면 합의 대행을 맡아 기존에 제시되었던 합의금의 2배를 받아낸 사례라든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다시는 피해자와 그 지인들의 SNS에 접근하지 않고 이를 어길 경우 고액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까지 성사시킨 사례를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고소대리는 수사 단계까지만 선임을 하지만 공판 단계까지 선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재판 과정 모니터링을 해드리게 되는데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재판 내용과 진척 상황을 너무 궁금해하시면서도 보복 범죄에 대한 공포나 신원 노출의 문제로 재판에 나가시기를 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재판을 모니터링 해드리고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제출을 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의 합의 대행과 탄원서 제출, 양형조사 대비, 원하는 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 시점에 대한 조언, 그리고 의뢰인분이 공인이거나 연예인, 유명인일 경우 사건이 언론화되었을 때 이에 대한 언론 대응과 법률적인 대처까지도 필요하신 경우 전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목이 3번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훨씬 긴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형사사건 진행을 너무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나 무혐의라는 불행한 결과를 받으시게 되는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 제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이 기소되기 전까지 고소인은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중립적으로 사건을 보는 곳입니다. 법문에는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고소인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고 고소인이 증거를 내놓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내놓으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도 본질적으로는 두 당사자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실력과 경험 그리고 진정성을 갖춘 변호사를 만나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고소대리에 대해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SC 031-546-0777번입니다.